가장 멋진 구두. 존 골즈워디. 국적 영국. 노벨문학상 수상연도 1932년. 가장 멋진 구두. 나에게는 잊지 못할 구두와 구두장이가 있다. 캐슬러 형제의 구두가게는 아버지가 단골로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게를 잘 알고 있었다. 흐름하긴 해도 가게는 시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 지금은 가게 옆길이 사라지고 새 길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꽤 큰 번화가였다. 가게에는 왕실의 구두를 만듭니다. 라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죽으로 만든 구두 같은 어마어마한 간판 대신 캐슬러라는 이름만 달랑 걸려 있었다. 또 진열장에는 항상 두 켤레의 구두가 진열되어 있었다. 하나는 에나멜 가죽으로 만든 무도화로 헝겊으로 만든 끈이 달려 있어 누구나 탐낼 만큼 예쁜 신발이었다. 다른 하나는 옅은 갈색의 성마용 장화였는데 새 것인데도 마치 100년은 신은 것처럼 거울빛이 나는 멋진 신발이었다. 캐슬러 형제는 단 한 번도 그 구두를 진열장에서 내린 적이 없었다. 나는 진열장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다. 왜 항상 같은 구두만 진열해 놓을까? 형제는 주문받은 구두만 지었고 구두가 맞지 않는다고 반품하는 손님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구두가 불편하면 언제라도 수선을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주 드문 일이었다. 형제는 워낙 솜씨가 뛰어나 맞지 않는 구두는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혹시 진열해 놓으려고 저 두 켤레의 구두는 어디서 따로 구입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다. 형제의 자존심으로 봐서 자신들이 만들지도 않은 구두를 진열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답을 찾지 못했다. 내가 처음 그곳을 찾은 것은 14살 때였다. 캐슬러 형제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형제의 첫인상은 매우 근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조금 무안해져서 형제의 빠른 손놀림만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캐슬러 씨에게 발을 내맡기며 수줍게 말을 건넸던 기억이 난다. 구두를 만드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죠. 캐슬러 씨가 붉은 수염으로 뒤덮인 입을 크게 벌리며 아주 짧게 대답했다. 이것도 예술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무뚝뚝한 표정으로 구두 만드는 일에 온 신경을 쏟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죽으로 만든 것처럼 고르게 주름이 잡혀 있었다. 붉은 고수머리와 수염이 누른 얼굴과 아우러져 있었고 푹 팬 볼 주름살이 입가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더구나 신듯한 목소리는 마치 아주 깊은 곳에서 기어나오는 것처럼 그러렁거렸다. 형제의 얼굴은 말을 듣지 않는 뻣뻣한 가죽처럼 고지식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순수해 보였다. 구두를 만들 때면 더욱 빛나는 검푸른 눈동자 속에는 형제만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생김새는 달랐지만 형제는 매우 비슷했다. 처음에 나는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잘 구분하지 못했다. 글쎄요, 그건 내 아우한테 물어보시지요. 대답을 듣고서야 말한 사람이 형인지 아우인지 알아채곤 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조금 거칠어지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잦았는데도 어쩐 일인지 캐슬러 형제에게만은 단 한 번도 외상을 한 일이 없다. 외상을 하면 웬일인지 다시는 그 가게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더욱이 형제가 만든 구두는 아주 오래 신을 수 있었다. 정말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는 것을 신는 내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캐슬러 구두가게에 가서는 서둘러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여느 가게에서처럼 닥달하거나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나는 마치 교회에 들어간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다. 사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늘 나뿐이었다. 단 한 번도 가게에서 다른 손님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잠시 뒤 가게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어서 좁은 나무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섰다. 저고리도 입지 않은 구부정한 허리에 가죽 앞치마를 걸치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눈을 껌뻑이는 모습은 마치 금방 꿈에서 깬 사람 같았다. 나는 늘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셨어요? 러시아 가죽으로 구두를 한 켤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대답도 없이 자신이 방금 나온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면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가죽 냄새를 맡으며 쉬었다. 잠시 뒤 그가 가죽을 들고 나타났다. 핏줄이 그대로 드러날 만큼 넓고 야인 손에는 금갈색 짙은 가죽이 들려 있었다. 좋은 가죽입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는 말을 이었다. 언제쯤 찾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정중히 대답했다. 다 만드시는 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한 뒤에 다시 물었다. 보름 후는 어떨까요? 만약 내가 만난 사람이 형이라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낮은 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그는 인사를 하면서도 손에 든 가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쯤 그는 다시 또박또박 나무 계단을 올라갔다. 만약 한 번도 그가 만들어 보지 않은 새로운 구두를 주문하면 캐슬러 씨는 매우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했다. 내 구두를 벗겨 손에 들고는 마치 그 구두를 만들게 될 상황을 상상하듯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엔 내 발을 종이 위에 올려놓고 가장자리를 두세 번 연필로 긋고 손가락으로 내 발가락 위를 눌러보며 이것저것 묻곤 했다. 한 번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내가 무심히 말을 건넸다. 캐슬러 씨,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산책용 구두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그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 구두에서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캐슬러 씨는 연방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리가 나는걸요. 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자 캐슬러 씨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혼자 추리를 하듯 물었다. 혹시 물에 젖은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은 없는데요. 내 말에 캐슬러 씨는 구두를 만들 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눈까지 지그시 감았다. 나는 금세 내가 한 말을 후회했다. 다음에 꼭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손봐드리지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만든 구두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몹쓸 구두도 간혹 있지요. 혹시 제가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괜한 말을 했다는 후회와 함께
삐걱삐걱 울리던 그 구두를 원망했다. 그리고 지금도 자책감에 젖어 내 구두를 바라보던 그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큰 상점에서 산 기성화를 신고 그의 가게를 들은 적이 있었다. 캐슬러 씨는 주문을 받고도 새 가죽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는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것은 제가 만든 구두가 아니네요. 전혀 화를 내지도 않았고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내가 신고 있던 구두를 비웃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왠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왼쪽 구두의 앞코를 눌렀다. 여기가 불편하지요? 나는 속내를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랐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잠시 구두를 만지작거리더니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큰 상점들은 마구잡이로 일을 해요. 그럴듯한 광고만으로 손님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처럼 구두를 애지중지 여기지 않아요. 그는 한숨을 푹 쉬고는 말을 이었다. 요즘은 주문이 많이 줄어 일거리가 통 없답니다. 캐슬러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면서 기성화를 사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캐슬러 씨, 이 구두는 말이에요. 제가 워낙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캐슬러 씨는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다. 나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구두를 몇 켤레나 주문하고서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 주문한 구두가 다 닳는 데는 2년이 넘게 걸렸다. 물론 신발이 다 닳을 때까지 나는 가게를 찾지 않았다. 다시 가게를 찾아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작은 유리창 한쪽에 왕실을 위해 구두를 만듭니다. 라는 편말이 걸려 있을 뿐 아니라 캐슬러가 아닌 다른 구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은 진열장에서 내린 적 없던 무도화가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다. 가게 안은 반으로 좁아져 있었다. 구석구석에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귀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을 켜도 어두침침해서 도무지 거기서 구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던 나무 의자뿐이었다.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계단을 내려오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만에 뚜벅뚜벅 소리가 났고 내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군지 선뜻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시죠? 그가 녹슨 안경테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 캐슬러 씨. 나는 그제야 그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캐슬러 씨는 을의 무뚝뚝한 얼굴로 안경을 축혀 올렸다. 저기 정말 오랜만에. 나는 말까지 더듬으며 발을 내밀었다. 그는 내 구두를 쓱 훑어보며 중을 그렸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구두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왠지 가슴이 뜨끔해 얼른 말꼬리를 돌렸다. 가게가 왜 이렇게 달라졌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새가 비싸서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나는 또 필요치 않은 구두를 3켤레나 주문했다. 그리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캐슬러 씨의 구두 가게가 그렇게 된 것이 마치 나 때문인 양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채로 여러 달이 지났다. 마음속에선 늘 같은 말이 맴돌았다. 오랜 단골인데 구두를 주문하지 않아도 찾아가 봐야지. 얼마 뒤 나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가게에 도착하니 마침 한 사람이 가죽을 뒤적이고 있었다.
나는 그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했다.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동생분만 뵙고 가서 몹시 섭섭했습니다. 나는 조금 과장해서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그가 아주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동생입니다. 형님은 돌아가셨고요.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추어 섰다. 아, 그래요? 정말 안 됐군요. 참 좋은 분이셨는데. 그가 내 말을 받았다. 네, 좋은 분이었어요. 멋진 구두를 만들었지요. 그는 거친 손으로 덤성덤성한 머리를 문질렀다. 귀 밑까지 내려왔던 고수머리는 이제 몇 올 남아있지 않았다. 형님은 가게 반쪽을 내놓고 몹시 상심했어요. 그러다가 병이 깊어졌지요. 그는 말을 더 하려다 말고 가죽을 덜어 보이며 물었다. 좋은 가죽입니다. 구두를 주문하러 오셨나요? 나는 또 여러 켤레의 구두를 맞추었다. 그런데 그날 맞춘 구두를 받는 데는 유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구두는 다른 때와 달리 한참 만에 배달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신은 것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 그 뒤 나는 외국으로 떠났다. 1년여 시간이 지나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맨 먼저 캐슬러 씨의 구두 가게를 찾았다. 그는 75살의 노인이 되어 쪼그라들고 수척한 손을 떨며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려와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 캐슬러 씨. 그리고 애써 들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당신이 지어준 구두는 정말 훌륭합니다. 보세요.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줄곧 이 구두를 신었는데 아직 절반도 닳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내 구두를 바라보았다. 여기가 잘 맞던가요? 이 구두를 만들 때 여기가 뜻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발등을 짚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잘 맞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번졌다. 구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빨리 지어드릴게요. 요즘은 매우 한가합니다. 나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말했다. 그럼요. 구두가 많기는 하지만 여러 종류가 필요하니까요. 캐슬러 씨는 몹시 털떠 보였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자, 그럼 세로본을 뜯으러 갑시다. 어쩌면 그 사이에 발이 더 커졌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네 발 둘레를 재고 발가락을 건드려 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물었다. 제가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했던가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아파왔다. 너무도 쇠약해져 있는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웠다. 서둘러 가게를 나오고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구두를 주문한 것도 잊은 채 바쁘게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구두가 도착했다. 모두 4켤레였다. 나는 4켤레를 일렬로 꺼내놓고는 하나씩 신어보았다. 여전히 훌륭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어준 어떤 구두보다 좋았다. 4켤레 중 소풍용 구두 한 짝 속에 청구서가 들어있었다. 금액은 예전과 같았다. 나는 청구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여태 한 번도 이렇게 청구서를 넣어 보내지 않았는데. 계산은 늘 석 달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곧바로 수표를 끊어 붙여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수요일, 나는 우연히 시내에 나가게 되었다. 이번에 만들어준 구두가
얼마나 훌륭한지 캐슬러 씨에게 말해주어야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를 찾았다. 그런데 가게 앞에 도착한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 이름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하지만 진열장 한쪽 구석에는 아직 헝겊건이 달린 에나멜 무도화와 성마용 장화가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던 가게는 다시 하나로 터져 있었다. 그리고 그 구두방에는 낯선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캐슬러 씨 계십니까? 내가 주위를 살피며 묻자 청년이 나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요, 안 계십니다. 하지만 구두 주문은 받습니다. 옆에 붙은 저희 집 문패를 못 보셨습니까? 제가 이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캐슬러 씨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은 짧았다. 예? 돌아가셨다고요? 지난 수요일에 그에게서 구두를 받았는데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몹시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굶어 죽었는걸요. 나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요? 의사가 그랬어요. 굶어 죽었다고. 손님도 아시다시피 그 노인은 아주 고지식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어요. 장사도 안 되는 가게를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놓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구두는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했답니다. 또 주문을 받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손님을 모두 놓쳤죠. 그래도 저기 앉아 일을 계속했어요. 젊은이는 캐슬러 씨의 작업대를 가리키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런던에서 캐슬러 씨만큼 구두를 잘 만든 기술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지요. 그분은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가죽은 늘 최고급으로 쓰고 하나에서 10가지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이니 무슨 벌이가 되겠습니까? 젊은이는 아예 혀까지 찼다.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굶어 죽다니. 캐슬러 씨는 죽는 순간까지 밤낮으로 구두와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지만 집에는 돈 한 푼 없었어요. 세금과 가죽값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지요. 그때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어쩌면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으로 구두를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젊은이는 고개를 흔들며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구두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나는 캐슬러 씨가 앉았던 의자를 보며 대답했다. 그래요. 정말 좋은 구두를 만들었죠. 나는 발길을 돌려 급히 가게를 나와버렸다. 캐슬러 씨가 없는 가게는 잠시도 머물러 있기가 싫어서였다. 하지만 어디로 발길을 돌려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질 않았다. 나는 얼어붙은 듯이 한참을 멍한 표정으로 가게 앞에 서 있었다.